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소득세법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세법인 소득세법을 공부할 텐데요. 자, 생각해보면 진짜 우리가 부가가치세법도 끝냈고, 또 법인세법도 끝냈고, 끝을 냈고, 그리고 이제 소득세법, 마지막 남은 세법을 공부를 할 텐데, 사실은 소득세법은 우리 그 법인세법하고 제가 비교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거주의를 채택한 세금이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외울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암기하셔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정리해 나가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뒤쪽으로 제가 배치를 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우리가 소득세법은 내 개인적인 나의 소득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정말 생활 밀착형 세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조금 호기심이 더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300페이지고요. 일단 우리가 항상 세법의 맨 처음에 세법의 소개에 대해서 그리고 기본적인 과세 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쫙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 소득세법에서 중요한 거는 과연 어떤 소득들이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소득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잡고 세세한 것들을 정리를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를 펴주세요. 313페이지에 보면 아주 커다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을 제가 칠판에다 하나하나 적으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그림은 가로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지만 저는 요 소득들을 전부 세로로 기재를 한다. 그렇게 좀 참고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득의 종류. 개인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세는 어쨌든 개인에게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인데 개인이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그래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법인처럼 순자산 증가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는 것처럼 개인이 순자산이 얼마나 증가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법인들은 장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 법인이 순자산이 증가했는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포괄주의 과세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었지만 개인은 지금 내 가계부도 안 쓰는 마당에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마당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소득 원천에 따라서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해서 과세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소득들이 있는지를 쫙 아마 나열이 되어 있는 걸 살펴볼 텐데 맨 먼저 이자소득이 있습니다. 자, 이자소득. 이야기 안 해도 이자소득이 뭔지는 여러분 너무 잘 알겠죠?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만 해도 발생하는 게 뭐예요? 이자 수입이에요. 이자소득이 있고요. 다음에 배당소득도 있습니다. 여러분 배당소득은 내가 예를 들어 이제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에서 나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배당소득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죠. 소득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사업소득이 있어요. 여러분 요런 이제 사업소득은 사실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주체가 법인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이제 간간히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주체가 법인이다 그러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거고 사업을 하는 주체가 개인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법인과 개인 둘 다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였죠. 이렇게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맥락이 좀 잡히시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그 다음 뭐예요? 우리 대부분의 월급을 받고 있는 근로소득자들. 그쵸? 근로소득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국가에서 받거나 혹은 내가 이제 가입해 두었던 연금에서 받는 연금소득이 있고요. 이 어떤 것들로도 이런 소득들로도 그 어떤 걸로도 구분할 수 없는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자, 기타 소득의 대표적인 예는요, 여러분, 로또예요. 복권 당첨금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갑자기 발생한 소득인데 갑자기 발생한 소득이라고 과세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시우발적으로 갑자기 발생해서 어디에다가 내가 과세를 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 애들이 여기에 이제 열거가 쫙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다른 소득이 두 가지가 종류가 더 있는데 바로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이에요. 양도소득. 자, 퇴직소득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이야기하는 거고 양도소득은 내가 가지고 있던 집을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기타 다른 권리 같은 것들을 양도할 때 양도금액과 내가 취득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소득이에요.
과세한 소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법상 소득은 이렇게 일정하게 구분이 되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자 소득부터 기타 소득까지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이 모든 소득을 싹 다 더해서 종합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과세하게 되어 있고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요, 별도로 분류과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떨어뜨려서 기재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제가 용어를 한 번 더 설명을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 우리가 회계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이익을 계산하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법인세법에도 소득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똑같이 이 구조를 사용을 하는데 용어가 바뀐다 그랬어요. 그 바뀌었던 용어를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었어요? 뭐라 그랬었죠? 법인세법에서는 동일한데 개념이 동일해요. 조금 다르지만, 조금 다른 걸 우리가 세무조정으로 차이를 이렇게 일으켰었잖아요. 조금 다르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이 수익의 개념을 입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비용의 개념을 손금이라는 용어로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계산된 게 뭐였어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었죠. 자, 법인세법 요렇게 해서 이 용어를 통해서 얘네들의 세무조정을 막 했던 거, 그거 이제 공부를 했던 겁니다. 자, 우리 소득세법에 와도요, 용어가 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회계에서 인식하는 요 수익이라는 개념, 내가 벌어들이는 이 수익이라는 개념을 소득세법에서는 총수입금액이라 그래요. 총수입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용, 그리고 법인세법에서 얘기한 이 손금의 개념을 소득세법에서는 필요경비라고 이야기해요. 필요경비. 요렇게 해서 소득세법이 계산되는 애를 뭐라 그러냐면 소득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 소득의 종류별로 우리는 얘네들이 이렇게 발생한 총 수입 금액을 인식합니다. 일단은 전체 수입 금액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자로 받은 모든 수입, 배당으로 받은 모든 수입, 사업으로 벌어들인 모든 수입, 월급을 받은 모든 수입, 연금을 받은 모든 수입, 기타가 막 발생한 모든 수입, 이렇게 총 수입 금액을 일단은 쫙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입금에서 송금을 차감하듯이 각 소득에 필요 경비가 있다면 필요 경비를 차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필요 경비를 차감을 하고 나면 계산된 게 여기서 뭐라 그랬죠? 소득 금액이라 그랬죠? 자, 요렇게 해서 계산된 게 바로 소득 금액입니다. 자, 이름을 이렇게 붙여요. 이자 소득 금액, 배당 소득 금액, 사업 소득 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얘네들은 싹 다 개인이 발생한 모든 소득들을 종합해서 더해서 과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한 총수익금액에서 각 소득별 필요경비를 차감한 계산된 소득금액을 싹 다 더해서 이렇게 썸해서 얘를 이제 종합과세하게 되는 겁니다. 종합소득금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런 구조를 가지고 갑니다. 용어는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뭘 살펴볼 거냐? 각 소득별로 필요 경비를 도대체 얼마로 반영할 거냐? 각 소득별로 필요 경비를 어떻게 반영할 거냐?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필요 경비. 자, 먼저 이자 소득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자 수입 금액이 발생했어요. 내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100만 원을 했는데 이자가 뭐 10,000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이자를 수입으로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경비를 사용했죠? 자, 이자를 발생하기 위해서 뭐 송금 수수료 뭐 이런 거? 아니죠. 사실 이자 소득은요, 필요 경비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필요 경비가 없어요. 배당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제 주식을 사면서 뭐 거래세도 내고 무슨 증권 수수료 같은 것도 낼 수가 있지만 그게 사실상 배당 소득을 얻기 위한 직접적인 비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 수입에 대해서도요, 필요 경비는 없습니다. 없어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두 개를 합쳐서 금융소득이라 그러는데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필요 경비가 없다. 자, 사업소득 생각을 해볼게요. 개인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법인이 사업하는 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으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재무제표를 만들어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럼 재무제표를 만든다는 얘기는 나의 매출과 나의 비용들이 다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나의 수익과 나의 비용이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사업하는 사람들은.
맞나요? 그러면 당연히 사업 총 수익 금액에 대응하는 사업소득은 필요 경비가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월급을 받는 사람이다. 월급을 받는데 여러분 경비가 있어요? 아니 선생님 제가 월급 받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그 대중교통 이용하고 다니지, 내가 회사 다니려고 밥도 먹지, 그리고 회사 가려고 막 예쁜 옷도 사 입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나의 월급에 따른 필요 경비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다 일신상에 사용되는 소비 지출이죠. 그렇죠? 그런 거 필요 경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근로소득을 월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필요 경비가 없는데, 그렇다고 얘를 아무것도 인정을 안 해주다니, 근로소득자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좀 그렇잖아. 마음이 좀 그렇죠. 그래서 마치 필요 경비처럼 그냥 깎아주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근로소득 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소득 공제라고 해요. 자, 소득 공제죠. 근로소득에서 그냥 바로 차감해 주는 거야. 이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세법상 산식에 의해서 그냥 바로 깎아주는 거야. 연금소득도 여러분 일정 나이가 되면은 매월 받는 월급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기도 대응되는 필요 경비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냥 두기는 좀 그러니까 연금소득 공제라는 거를 차감해 주는 겁니다. 자, 기타 소득은 어떨까요? 제가 아까 이제 로또 얘기를 들었는데, 로또를 내가 이제 샀어요. 그 5개씩 뽑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샀는데 거기에서 어머 웬일이야? 당첨이 됐네? 그러면 그런 거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걔를 사기 위해서 1,000원을 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 경비가 돼요. 그래서 기타 소득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다양한 종류들에 해당하는 필요 경비가 있다면 필요 경비 인정을 해줍니다. 요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이 다 됐어요. 내가 벌어들인 이런 다양한 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하면 각각의 소득 금액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자 소득 금액, 배당 소득 금액, 사업 소득 금액, 근로 소득 금액, 연금 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 그렇게 해서 이런 모든 소득 금액을 다 더한 게 뭐다? 종합 소득 금액.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바로 모든 소득에 대해서 합쳐서 신고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312페이지에 있는 계산구조 잠깐만 볼 건데, 종합소득 파트에서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나 소득공제를 차감했죠. 그런 다음에 각 소득에 대한 소득 금액이 계산된 걸 다 더한 겁니다. 다 더하면 종합소득 금액이 나왔죠? 그 다음에 뭐를 차감하죠? 이번에는 종합한 소득공제를 빼줘요. 종합소득공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많이 들어본 무슨 인적공제라던가 부양가족공제라던가 이런 거 연말정산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 하면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 해당 사항들이 다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종합소득공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계산되느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계산되는데 어머마 이거 웬일이냐? 과세표준 우리 들어봤는데 계속 들어봤는데 부가세법에서도 있었고 법인세법에서도 있었는데 과세표준이라는 건 세율을 매기기 위한 금액이라 그랬죠. 여기 다음액은 뭐가 나오겠어요? 종합소득 세율이 나옵니다. 세율이. 자, 종합소득세는 6%부터 45%까지 세율 단계가 좀 복잡해요. 법인세하고 부가세하고 굉장히 다르죠. 이런 세율을 이제 곱해준 다음에 나오는 게 뭐다? 야, 여러분 이제 느낌 오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법인세 계산 구조를 이렇게 써봤기 때문에 개인 소득세도 유사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면 여기에서 내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좀 혜택 받고 싶은 거 이런 거 공제가 있으면 공제도 받고, 그리고 세액 감면도 받고 이렇게 이제 차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했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결정세액이 나오죠? 결정세액이 나온 다음에 내가 뭔가 잘못했네? 그러면은 가산세 같은 게 더해지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가산세가 더해지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얘도 미리 낸 기납부세액이 있습니다. 개인들도 원천징수를 당하거든요. 원천징수 당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할 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자, 종합소득 금액은요. 이런 계산 구조를 가지는데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거 하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종합소득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내용은 뭐냐면 법인세법에서는 세무조정을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공부했었잖아요. 근데 종합소득세에서 중요한 거는 과연 어떤 소득인가?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는 게 핵심이 됩니다.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는 게 핵심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나한테 어떤 소득이 발생했는데 이 소득은 이자 소득이야? 사업 소득이야? 어떻게 구분하는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소득이 벌어들였는데 뭐야? 이거는 사업 소득으로 봐야 돼? 근로 소득으로 봐야 돼? 이런 것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매출을 일으켰는데 이거는 나의 사업소득이야, 기타 소득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의 소득이 어떤 식의 것들이 열거되어 있는지 공부하는 게 핵심이고, 열거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외울 게 있겠구나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하지만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해 나가실 거기 때문에 절대 결코 어렵지 않다. 자, 하나만 더 정리합니다. 개인소득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제가 원천징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원천징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천징수 여기다가 이제 좀 적어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원천징수를 제대로 우리가 공부를 좀 소득세에서 할 텐데 기본 개념부터 조금 잡고 갈게요. 일단 원천징수에 등장하는 주인공 누구냐면 소득의 지급자가 등장해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 무슨 소득이 됐건 간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소득을 주는데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자를 줄 수도 있어요. 은행이죠. 배당을 줄 수도 있어요. 주식회사죠. 급여를 줄 수도 있어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연금이나 기타 소득을 줄 수도 있어요. 뭐가 됐던지 간에 개인에게 소득자가 개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소득세법 얘기를 할 거니까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 내가 100만 원 벌어가지고 100만 원을 다 받고 싶은데 왜 거기에서 원천징수 세금을 일부 떼가지고 나한테 일부 금액만 주느냐 말이야.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개인들은 사실은 세금을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만한 역량이 안 돼요.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 개인들은요. 나의 소득을 직접 계산을 해서 세금 신고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이 그거 벌어가지고 세금 신고하려고 들이는 비용이 너무 많은 거야. 납세 협력 비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모르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세수가 유실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 사람한테 돈을 주는 정도의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너는 얘보단 조금 그래도 신고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얘한테 좀 세금 좀 일부 좀 걷어와라 하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천징수한 세금을요. 소득의 지급자가 받아다가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죠. 세무서에 언제? 지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를 하면서 납부하게 돼요. 자, 다 구체적으로 배울 겁니다. 일단 스토리만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의 지급자는 이렇게 이제 원천징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소득자가 우리가 소득이 발생하는 자는 개인이 굉장히 이런 식으로 다양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소득을 지급받느냐에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와 세율도 달라져요. 지금 그 얘기 할 거거든요. 지금 그 얘기 할 건데 자, 이자와 배당, 금융소득 얘기했습니다. 이자와 배당 소득은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에요. 그래서 얘는 원천징수를 하는데 소득세율 14%로 원천징수를 해야 돼요. 14%로. 내가 이자를 10만 원 받으면 14,000원을 소득세로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자 10만 원 받으면 내 통장에 10만 원이 안 꽂혀요. 세금 떼고 꽂혀요.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자란 얘기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증이 있겠죠.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우리가 주고받는 돈 거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물건 재환하여 공급하고 돈 거래가 있어요. 그러면 사업자끼리 거래를 할 때 지금 원천징수 해요? 거래징수 하죠. 기억나세요? 너무 오랜만에 들었나요? 우리 사업자끼리 거래를 할 때는 거래징수를 해서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죠. 원천징수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잘 들어보세요. 없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적 용역이라는 거는 사무실이나 직원 고용이나 뭐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프리랜서처럼 내 몸뚱아리로 일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인적 용역 사업자들은 사실은 개인들이나 다름이 없죠.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냥 일반 이런 개인이나 다름이 없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원천징수율 3%로 원천징수를 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일반 사업자들은 원천징수 안 해요. 부가세법 적용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근로소득은요. 원천징수 하는데 얘는 간이세액표라는 걸 통해서 합니다.
연금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원천징수하는데 연금에 대한 간이 세액표가 있어요. 그래서 원천징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타 소득도요. 원천징수합니다. 얘에 대해서 원천징수는요. 20%예요. 원천징수 세율이. 꽤 크죠? 자, 요것도 나중에 기타 소득 가면 구체적으로 더 배울 겁니다. 됐어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여러분 제 흐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 일단 각각의 소득의 종류별로 발생할 수 있구나. 그리고 각 소득에는 필요 경비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다르게 있는 것도 있구나.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도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발생된 소득 금액을 전체를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금액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구나. 그런데 각각의 소득은 원천징수를 당하는 종류의 소득들이 있구나. 됐어요. 요렇게까지 큰 구조를 잡으시고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소득세법 제가 첫 번째 총설 쭉 뛰어넘어왔는데 300페이지 넘어가 봅니다. 자, 소득세 특징 300페이지.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뭐 당연한 얘기고. 1번 열거주의 과세 방법. 소득세법상 소득이란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세 줄 내려와 보세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자 배당 소득은요.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라도 유사한 소득을 포함하는 뭐라 그랬어요? 얘네들은 뭐래 지금?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죠. 유형별 포괄주의. 요런 거 이제 새로 나온 용어들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왜? 요런 게 이제 문제 나올 거거든. 이자하고 배당소득은 뭐라 그랬어요? 금융소득이라 그랬죠. 우리 금융소득은요. 종류가 너무 다양해요. 여러분 그 일반 산업들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산업이 어딘 줄 아세요? 대표적으로? 그 금융산업이에요. 그래서 금융산업이 발달하는 것만큼 법이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금융상품이라던가 비과세를 회피한 상품이라던가 막 절세용으로 상품으로 개발된 것들이 막 5년 정도 지나야 그때서야 막 법도 고쳐갖고 너 왜 이렇게 했니?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거기에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만들어내는 수도 없는 이자 관련 종류의 기타 오만 금융상품들, 배당 관련 종류의 오만 금융상품들 이거를 하나하나 세법에 열거하기에는 세법이 너무 뒤처져 있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네 둘에 대해서만큼은 야 이자처럼 보이는 거, 배당처럼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은 싹 다 과세하겠다. 그게 무슨 의미다? 유형별 포괄주의예요. 나머지는 아니에요. 얘네만 그렇습니다. 문제 딱 잘 나오게 생겼죠. 네 줄 더 내려와 보세요. 사회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신종 소득을 법 개정 없이도 포착해서 과세함으로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개인 단위 과세되죠. 소득세법은 개인별로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개인 단위 과세 제도지 이거를 부부 합산을 하고 막 가족 합산을 하고 막 이러지 않다는 겁니다. 자, 종합과세 방법과 분류과세 방법에 병행돼 있는데 옆에 봅니다. 우리가 과세하는 방법은 총 3가지. 다시 과세하는 방법은 총 3가지. 첫 번째 과세 방법 종합과세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여기 있는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일정한 기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을 썸하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도 굉장히 다양한 소득이 발생해요. 예를 들면 볼까요? 제가 뭐 아무리 뭐 돈이 없어도 예금 정도 있겠죠. 은행 예금 적금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하겠죠. 이자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저도 배당 소득이 발생했어요. 하도 주식을 많이 한다 그래갖고 저도 좀 주식을 사놨더니 거기서 배당금을 좀 주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배당 소득이죠. 배당 소득 발생합니다. 사업 소득 뭐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제가 해커스에서 강의를 하는 거는 해커스가 저를 근로자로 고용을 한 게 아니죠. 저하고 해커스하고 별도의 계약을 맺어가지고 저는 여기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해커스는 저한테 3% 띄고 돈을 줘요. 강의료를. 그게 이제 사업소득이에요. 자, 근로소득 제가 회사에 소속돼 있으니까 월급을 받겠죠. 그럼 월급 받는 거 근로소득이겠죠. 제가 아직 나이는 안 됐으니까 연금소득 안 받았어. 자, 기타 소득은 제가 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이 아이고 신고하느라 고생도 많았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로또를 하나 사가지고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 5줄인가 나오던데 거기에서 저는 정말 그게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5,000원짜리가 하나 된 거예요. 그럼 나는 뭐야? 기타 소득이 발생한 거야. 이해되시죠? 또 뭐가 있어요? 제가 무슨 어디 이렇게 그 잡지 같은데 신문 같은 데다가 기고를 해요. 이렇게 세법에 관련돼서 막 글을 써. 그럼 그런 거 올리면 저한테 원고료를 줘요. 근데 제가 뭐 글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 작가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주는 것도 다 기타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개인이 발생하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소득이 있는데 요거를 싹 다 합쳐서 종합 과세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두 번째 방법, 분류과세가 있어요. 분류과세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만 분류해서 과세하는데 얘네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퇴직금이라는 거는 내가 우리 회사를 다니면서 막 5년이건 10년이건 30년이건 근속해서 한꺼번에 받는 소득이죠. 퇴직금.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한꺼번에 턱. 근데 이걸 한꺼번에 턱 주는데 얘하고 다른 소득하고 더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렇죠? 갑자기 확 커지잖아요. 그리고 양도소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집을 샀다고 가정을 해봐요. 집을 사서 막 우리가 이거를 그 다음 해에 팔고 막 2년 있다 팔고 3년 있다 팔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집을 보통 일반인이 샀으면 못해도 뭐 10년, 20년 이렇게 장기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랜 기간 동안 이 소득이 누적되어 와서 상당히 차익이 커져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소득은 종합과세하고 합산시켜버리면 너무 불리해요. 너무 힘들어 마음이. 그래서 너네는 따로따로 분류해서 과세하겠다. 그렇다고 퇴직하고 양도를 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얘 따로 하겠다는 겁니다. 교재 보세요. 퇴직 양도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 과세합니다. 두 줄 내려오면 실현되는 시점에 부당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현상, 요거 오타입니다. 결집 효과예요. 결집 효과가 발생해서 그래요. 몰린다는 얘기지. 사실은 10년 동안 천천히 증가한 소득인데 최종적으로 받은 해에 몰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특수하기 때문에 빼준다. 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원천징수를 통해서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되는 게 있어요. 자, 요거를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던데 이걸 이제 우리가 분리과세라고 하거든요. 분리과세라 그래서 요 개념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이거 이제 왜 어려워하시나 제 생각을 해봤더니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분리과세라는 거는요, 종합소득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종합소득하지 않고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애는 끄집어내서 원천징수는 해야 돼. 왜냐면 세금을 하나도 안 매길 수는 없으니까. 끄집어내서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면 종합소득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종합과세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별도로 분리해서 과세로 종결시키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원천징수가 되어야 되겠죠. 원천징수가 안 되었다. 그런 거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세금을 안 매기지는 않을 거거든. 어떻게 한 번도 세금을 안 매겨? 세금을 종합과세로는 매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굳이 종합과세까지 갈 필요가 있어 싶은 애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을 끄집어내갖고 분리해서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시키겠다는 얘기지. 다시 얘기해서 소득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징수했으면 너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되시겠죠? 교재 봅니다. 분리과세. 자, 다음의 소득은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한다.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분리과세, 이자소득 이런 게 나열이 돼 있어요.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근로소득 중에 일용근로자라는 게 이제 아르바이트생들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급여,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그러니까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애들이 있다 이거야. 이거 이제 각각 가서 배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없는 애가 있네. 뭐가 없죠? 얘는 분리과세가 없죠.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없어요. 사업소득은 얘는 장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분리과세를 하면 어떡해. 그죠? 됐습니다. 인적공제 누신 가지 보세요. 자, 우리가 그 흥부와 놀부가 있다고 쳐봐. 우리 흥부는 애가 몇 명이에요? 애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10대 명 될걸요? 흥부하고 놀부가 같은 소득을 벌어들인다고 했을 때 흥부는 애가 15이잖아. 그럼 얘한테 조금 인적공제 같은 혜택을 조금 더 줘야 되겠죠. 요런 데서. 좀 더 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개인의 인적 사항이 다르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도 다르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담세력은요. 예를 들어 놀부는 돈을 막 한 10억씩 벌어. 근데 흥부는 막 1,000만 원밖에 안 벌어. 그럼 세금을 누구한테 더 부담을 시켜야 되겠어요? 놀부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겠죠. 이게 바로 담세력입니다. 이러한 담세력이 높은 사람들에게 누진적으로 소득세법은 누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세율이 6%부터 45%까지인 거예요. 누진해서 과세한다. 자, 이런 것들 감 잡아보시고 302페이지 신고납세 제도입니다. 자, 소득세는요. 신고납세 제도예요. 아니 당연히 신고하고 납세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전부 다 신고로 세금이 확정되는 세금입니다. 신고납부세는 맞아요. 그런데 신고납세가 되지 않고 신고를 하면
과세관청에서 확정해야지 종결되는 세금이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상속세하고 증여세입니다. 아, 그런 게 있구나. 요 정도. 자, 원천징수 봅니다. 자, 요거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거죠. 자, 계속 설명드렸던 거 읽어보시면은 어렵지 않은데 요렇게만 구분을 해볼까요? 원천징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원천징수는 두 가지 종류가 여기 있네.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예납적 원천징수,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어요. 자, 원천징수를 내가 해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는데 그 원천징수가 사실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완전히 납부가 종결되는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분리과세죠. 의미가 지금 맞죠? 원천징수한 거로서 세금 신고가 완전 종결됐다는 얘기는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분리과세로 종결됐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이 예납적 원천징수는요. 원천징수 하긴 했어. 하긴 했는데 얘는 종합소득 신고해야 돼요.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나중에 원천징수에 대해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 주는 원천징수를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예납적은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를 하는데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요때 정산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완납적 원천징수 보세요. 별도의 신고 없이 그냥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겁니다. 아래쪽에 박스 볼까요? 일단은 원천징수가 있다.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두 개로 구분돼서 얘는 종합소득으로 빠지죠. 그리고 얘는 분리과세로 빠져요. 그리고 원천징수를 안 했다. 원천징수를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안 한 소득이 있다. 외국소득 같은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무조건 합산시켜서 종합과세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03페이지는 다음에 합니다. 넘어가고요. 자, 304페이지 납세 의무자 봅니다. 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자연인인 개인입니다. 개인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거주자, 비거주자 얘기를 하니까 뭔가 국적과 관련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가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183일 이상 둔 개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TV에 보면 외국인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막 운동선수들 중에 보면 프로 용병 선수들 이런 선수들 와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받는데 쟤들은 과연 세금을 낼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83일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거주자로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일반적인 거주자, 일반적인 소득세법을 그대로 다 적용을 받습니다. 거주자로 취급받기 때문에 국적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해외에 취업을 해가지고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올 일이 없어. 명절에만 들어와. 이런 사람들은 비거주자인 거예요. 국적이 우리나라라도. 이해되시겠죠? 기준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거주자, 무제한 납세 의무자. 우리가 법인세법에서 내국법인, 외국법인 구분했던 거하고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싹 다 더해서 거주자는 납부하고요.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납부하게 신고 납부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다. 183일 이런 건 좀 기억해야 돼요. 왜 183일인가? 그 근거가 없어요. 이게 뭐 1월부터 6월까지 더해도 그렇진 않거든요. 어쨌든 183일이라는 거 여러분 좀 엄밀하게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디테일한 거는. 다음에 이제 법인이 아닌 단체 이런 게 있는데 요것도 305페이지 보면 이제 표가 커다랗게 나와 있어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되게 힘들 텐데 자, 183일 일단 기억을 하시고 자, 우리가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한두 명, 한 두세 명 이렇게만 모여도 참 뭘 만드는 걸 좋아해. 사람들이 보면은. 한 두세 명이 이렇게 모이면은 개모임이라도 만든단 말이야. 삼총사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모임을 그냥 이제 뭐 사단이라고 하고 또 이제 무슨 뭐 돈이나 부동산 가지고 모인 사람들을 이제 재단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기금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은. 그 이제 니들끼리 개모임하고 동호회 활동하고 동아리하고 놀면 좋은데 굳이 이거를 막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등록을 하고 싶어요. 굳이 이런 애들을 만들어가지고 단체를 만들어서 고유번호증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라 고유번호증이라는 이런 걸 이제 막 단체를 등록을 하고 싶어 해. 등록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 단체가 자기들이 활동을 하면서 수입을 벌어들일 수가 있어요. 굿즈를 판다거나 활동을 막 하면서 수입을 벌어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입을 우리가 세금을 과세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과세할 수 있는 방법 두 개밖에 없어요. 법인으로 과세할 거냐, 개인으로 과세할 거냐. 근데 이거는 지금 사람이 모였지. 얘가 법인이에요? 법인 설립이 안 됐는데? 법인 설립 등기가 없어요. 법인이야?
그렇다고 얘가 개인이야? 여기 막 사람이 드글드글한데? 그러니까 개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고 대체 얘를 뭐로 볼 거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자, 요런 애들은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일 수 있고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일 수 있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일 수 있어요. 자, 이거 좀 당황스럽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말장난인데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요. 법인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로 과세하겠다는 얘기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 외의 단체 얘는 뭐예요? 이거 개인으로 취급하겠다. 그래서 소득세를 매기겠다. 자, 일단은 기준은 요겁니다. 기준은 요거예요. 자, 볼게요. 법인이 아닌 단체 되어 있죠? 자, 305페이지 표를 볼까요? 일단은 법인에도 의제되는 경우 이게 바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얘기해. 법인으로 보는 걸로 의제했으니까. 아이고 그래 법인인 척 하자. 그래서 얘를 법인세 과세하겠다. 그거 끝이에요. 법인이라고 취급하면 돼. 근데 법인으로 보지 않는 애는 다 개인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 단체 하나가 얘 단체 하나가 1거주자예요. 얘가 하나가. 그러니까 얘가 한 사람이야. 얘가 자연인 한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내가 이제 김하나가 있고 아무개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모여서 만든 단체 자체도 그냥 하나의 자연인으로 취급하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 이런 단체들은요. 뭐 소득을 벌어갖고 이거 분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영리법인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닌데 만약에 너네가 소득을 벌어가지고 분배를 하니 그러면은 너네끼리 분배한 비율만큼 너네 각각의 개인 소득세에 더해라. 그런 얘기고 분배를 안 하니 그러면 네가 1거주자니까 네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네가 소득세 신고를 해라. 그런 개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되게 중요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들어해서 제가 가볍게 생각하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305페이지. 그래서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않아. 그러면 해당 단체를 그냥 1거주자로 봐가지고 소득세법 적용하면 돼. 한 사람인 척해서. 그리고 만약에 분배를 해. 그러면 분배 비율대로 각 구성원이 자기 소득세 신고하면 돼. 구성원에 법인이 있어? 그럼 자기 법인세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부가 아니라 일부 구성원만 이거 나눠가죠? 그럼 나눠가지는 너네는 신고하고 남은 거는 또 이 단체가 1거주자로 가서 신고하면 된다. 그런 얘기. 읽어보면 그 얘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306페이지. 자, 소득의 구분 제가 지금 다 해드렸어요. 이거 다 해드렸죠? 다 해드려 소득의 구분. 자, 비거주자 봅니다. 거주자는 이렇게 소득의 구분에 따라서 내야 된다 이거야. 거주자는 이런 소득들에 대해서 내야 된다는 거고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자,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는 부동산,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부동산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 국내 원천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합니다. 부동산 소득이라는 게 임대 소득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임대 소득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잖아요. 그럼 그런 애들 과세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국내 원천 소득으로 퇴직이나 양도가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 동일하게 분류 과세를 한다. 분리과세 국내 사업장이 없어요.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분리해서 과세합니다. 자, 그렇게 그냥 가볍게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고. 과세기간 볼게요. 우리가 과세기간도 오해가 많습니다.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아유, 선생님 저는요. 이거 변경할래요. 막 그렇게 하고 개개인한테 변경할 의무를 줘버리면 난리가 나요. 뭔지도 모르고 자기 맘대로 하고 신고 다 다르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개인은 고정. 바꿀 수 없어. 뭐 하지 않는 한. 네가 죽지 않는 한. 자, 내가 죽어버렸어. 돌아가셨어요. 제가 돌아가셨어요. 10월 1일 날. 그럼 요때까지가 나의 과세기간인 거예요. 사망일까지가. 그리고 내가 아예 비거주자의 신분으로 출국을 해버렸어. 나 돌아오지 않을랜다. 돌아오지 않을랜다 하고 출국을 했죠. 그럼 사망일하고 출국일까지가 과세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세기간이 정해진다. 법인하고 완전 다르죠. 법인은 납세 사업연도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고 신고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개인은 다르다. 고정이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사망일하고 출국일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 이걸 오해하면 안 돼. 우리가 참 최근에 어려워져가지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 이거 폐업도 많아지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요날 사망일이거나 출국일이면 요때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끊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폐업을 하면 내가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했어. 그러면은 폐업일까지일까요? 갑자기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부가세를 이미 공부했거든.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공부를 할 때는 폐업을 했으면 폐업한 때까지가 과세기간 종료일이었어요. 근데 개인은 내가 사업이 망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끝났어요?
그게 아니지. 내가 만약에 사업이 망했어. 그렇다 그래도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거든. 내가 사업을 하다가 아이고 이제 사업은 접고 월급 타러 가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과세 기간은요. 폐업했다 그래서 종료되지 않아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주의하셔가지고 읽어보시면은 그 밑에 내용이 그 설명입니다. 넘어가세요. 납세지 보세요. 자, 거주자의 납세지는 뭐다?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납세지예요. 우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세금 신고하고 납부하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도요. 사업장 소재지가 아니고 주소지예요. 줄거 놓으시고 요것도 제가 사례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치킨집을 하나 하거든요. 이러면 진짜 하는 줄 알고 막 이러시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홍대 앞에 치킨집을 하고 있어요. 자, 홍대 앞에 치킨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집은 어디냐면 내가 사는 집, 주민등록상 집은 춘천이에요. 출퇴근을 하면서 치킨집을 하고 있어. 무서운 사람이죠. 왜냐하면 서울에서 내가 살 곳을 마련할 수가 없었어. 너무 힘들었어. 그래갖고 춘천이 집이야. 자, 그러면 나는 치킨집을 운영하니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죠. 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세지는 어딜까요? 마포세무서. 왜? 사업장이 홍대니까. 마포세무서예요. 그런데 나는 소득세도 내야 되죠. 개인 사업자니까. 그래서 나의 개인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지는 어딜까요? 춘천세무서예요. 자, 요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개인 사업을 발생하는 사업소득자지만 사업장 주소지가 나의 소득세 주소지가 아니에요. 소득세 납세지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세무서하고 소득세 신고하는 세무서가 달라요. 그래요. 원래 그래요. 개인 사업자들 그렇다라는 거 구분하시고 그런데 만약에 나 춘천에 신고 안 할란다. 나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소득세 신고지도 해달라. 신청하면 오케이 받아주겠다. 자, 비거주자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고요. 자,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납세지입니다. 변경할 수도 있어요. 15일 내에 납세지 변경 신고를 하면 변경 뭐 할 수도 있다. 그런 거 읽어보시고 가볍게 읽어보시고 연습 문제 갑니다. 자, 우리 이제 소득세법 첫 번째 시간에 여러 가지 이제 개념을 새롭게 여러분들이 이제 정립을 하셨어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가 이제 나오는지 좀 한번 살펴볼게요. 연습 문제로. 자, 1번 다음 중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맞는 것 찾으라 그러네.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사업자는 과세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개인 단위로 과세하는 게 원칙인데 부부인 경우 합산, 결혼한 게 죄야? 부부인데 왜 합산해? 자, 비거주자는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비거주자인데 왜? 자,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자. 자, 요런 문장을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됩니다. 2번 문제. 자,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거.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칙이죠. 사망했습니다. 사망할 날까지 맞죠. 국외 이전으로 인해서 출국한 날까지 맞죠. 자,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까지 아니죠. 폐업했다고 내가 죽은 게 아니라고 전부 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종합과세 검토해야 됩니다. 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기간 및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잘못된 거 찾아볼게요.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원칙. 폐업을 하거나 신규로 시작했어. 그래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왜? 다른 소득들도 있으니까 사업을 폐업하거나 개시하거나가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법에선 그게 중요하지.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런 것들 오해하지 마시고. 거주자, 비거주자 납세지는 모두 주소지다? 아니죠. 거주자가 주소지였고 비거주자는 뭐였어요?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였잖아요.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이고 이게 잘못됐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아까 춘천 치킨집 사장님 춘천 마포로 해주세요.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장으로. 다음 중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잘못된 거 보겠습니다. 이자, 배당.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를 과세한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유사한 소득에 대해서 유형별 포괄주의 적용한다. 뭐에 대해서만?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는 신고납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신고로 세액이 확정된다. 맞고요. 거주자는 근로소득에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분리과세하는 근로소득은 없다. 아까 뭐 있었어요?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한다 그랬잖아요. 요거 잘못됐고. 잘 읽어보세요. 예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낸 소득도
과세 표준에 포함해서 다시 얘기해서 종합소득과세로 포함해서 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원천징수 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받는다. 너무 맞는 말이죠. 이런 문장들을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0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해요. 이런 거 이제 디테일한 거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133일 이상,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고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거 맞죠? 1번 잘못됐어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하고요. 국내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맞고. 자,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법인이 아닌 단체야. 뭐란 얘기야? 개인이란 얘기, 개인. 그러니까 개인이구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얘가 분배를 안 해. 그러면 얘를 그냥 일거주자로 보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일비거주자로 본다. 거주가 아닌 비거주자지. 아시겠죠?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4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지금 몇 줄인가요? 자, 4번도 보세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 그냥 개인이라는 얘기예요. 개인이 만약에 일부한테만 분배한대. 일부한테만. 그러면 일부한테 분배되는 거는 일부한테 소득세나 법인세 매기고 왜냐면 일부 중에 개인이면 소득세 매기고 일부 중에 법인은 법인세 매기고 그리고 나머지는 안 하는 나머지는 일거주자로 본다. 지금 문장이 뒤딱 이렇지만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3번, 4번 정도 여러분이 읽고 감을 잡으실 수 있으면 돼요. 이게 뭐 엄청 중요하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고 연습 문제가 또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있는 연습 문제예요. 우리가 아까 소득세 계산 구조하고 쭉 넘어가면은 자, 316페이지에 이거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걸로 치면 눈 감고도 풀 수 있죠. 뭐예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거. 이자 배당, 금융소득 필요경비 없다 그랬잖아. 디글리얼. 여기 있네. 필요경비 없다. 됐죠? 너무 쉬운 문제 금방 나왔네. 요런 문제들은요. 그냥 기본적으로 자주 출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문제들이라서. 자, 됐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소득세 시간 어떠셨는지 법인세하고는 또 굉장히 느낌이 좀 다르죠? 할만한데 재밌는데 약간 이런 느낌 드실 겁니다. 제가 알아요. 자, 첫 번째 소득세 시간 복습하시고 잘 정리하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소득 하나 뜯어볼 거예요.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